이번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에서 맨시티와 아스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었던 두 팀이 동시에 패배를 당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본머스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두 팀이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좋지 못한 경기력이 지속이 되면서 그 경기들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발단이 되면서 오늘 경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두 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부상자가 너무나도 많은 팀들이죠. 특히나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라운드부터 사실은 스쿼드를 구성하기도 어려운 지금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일단 뭐 로드리가 부상을 당한 상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사비뉴가 지난 리그컵에서 부상을 당했고, 그릴리시도 아직 복귀를 못하고 있고, 데브라이너도 오늘은 벤치 명단에 포함됐지만 경기에 나오기는 힘든 상태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도쿠 같은 경우에도 부상해서 오늘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정말 짧은 시간 5분밖에 뛰질 못했고요. 예를 들면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고, 오스카박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복귀가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데브라이너와 워커는 지난 경기까지 복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물론 워커는 오늘 경기 선발로 나왔고, 그리고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벤치에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선수가 아직까지는 폼이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도쿠 같은 경우에도 지난 라운드에 부상을 당해서 복귀를 했지만 아직까지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태라서 오늘 경기 5분만 뛰었고요. 그리고 사비뉴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중에 있었던 토트넘과의 리그컵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는 벤치에 있긴 했지만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코 루이스와 도쿠 두 명의 선수밖에 출전을 시키지 못했거든요. 나머지 선수들은 분명히 데브라이너, 사비뉴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경기에는 출전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뭐 라이트, 오라일리, 메카티, 그리고 퍼시 이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유망주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를 지고 있는데 나오기가 힘든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지금 맨시티는 경기 자체를 구성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봤을 때 데브라이너의 창의성, 그리고 기본적으로 맨시티는 데브라이너가 부상을 당하면서 아직까지 복귀를 못하고 있으니까 데브라이너의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에는 아직까지 포든이 지난 시즌 후반기에 데브라이너가 부상을 당했을 때 사실은 포든의 창의성이 데브라이너의 플레이를 대신하면서 상대 수비의 균열을 일으키는 플레이를 데브라이너가 아니라 포든을 중심으로 풀어나갔거든요. 근데 포든이 이번 시즌에는 아직까지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데브라이너와 포든 중앙 지역에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만한 창의성을 보여주고 예측하지 못하는 플레이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맨시티가 이번 시즌에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냐면 오른쪽에 있는 사비뉴가 상대 수비의 균열을 만드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줬죠. 특히나 왼쪽 라인에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누네스가 최근에 나오고 있지만, 누네스가 나오든 아니면 뭐 그릴리시가 나오든 아니면 도쿠가 나오든 왼쪽 라인에서 보통 패스가 많이 전개가 돼요. 일단 왼쪽 라인에서 그바르디올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한쪽 측면으로 쏠릴 때 그 순간을 이용해서 반대편으로 사비뉴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사비뉴가 개인 돌파를 통해서 1대1 상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균열을 만들고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그러면 홀란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사비뉴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벤치엔 있었지만 경기에 출전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포든이 나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든이 이번 시즌은 그렇게까지 이 특별한 플레이를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정말 특별한 포든만의 플레이가 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포든을 오른쪽에 배치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운데 배치시키고 실바가 오른쪽에서 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경기 중에 이 두 선수가 자리가 계속 바뀌긴 하지만 포든을 가운데 두는 이유는 포든이 조금 더 가운데에서 데브라이너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창의적인 플레이, 상대 수비의 균열을 좀 깨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포든이 그런 역할이 나오질 않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비뉴도 오늘은 경기에 나올 수가 없었고, 왼쪽에 뭐 도쿠같이 드리블 돌파에 능한 선수도 없는 상태고, 데브라이너도 여전히 나오지 못하는 상태다 보니까 오늘은 본머스의 이 수비 라인에 맨시티가 균열을 내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오늘 본머스가 어떤 팀이냐면 경기를 할 때 중앙 지역에 굉장히 밀집을 많이 해요. 특히나 뭐 본머스가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는
맨시티는 수비 라인이 정말 뭐 깊숙하게 내려 있다거나 이런 팀은 아닌데 어쨌든 수비를 할 때는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가운데로 좀 많이 들어오면서 중앙 지역에 굉장히 많이 쏠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밀집 수비를 가운데 선수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 공간을 맨시티가 공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경기 본머스의 선수들의 평균 위치를 보면요, 오늘 당연히 맨시티보다 볼 점유율이 훨씬 더 낮은 팀이 본머스였는데 본머스의 위치를 보면 중앙 지역에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 지역에서 선수들이 많이 밀집을 하면서 맨시티가 볼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해를 해줄 때 가운데 지역에서 중원 싸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중원 싸움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창의적인 플레이, 뭐 포든이나 데브라이너, 사비뉴 이런 선수들이 빠지거나 좀 요즘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중앙 지역에서 본머스가 밀집해 있을 때 이 밀집 수비를 풀고 올라가는 패턴이 부족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가운데 지역에서 볼을 빼앗겼을 때 빼앗기는 순간 맨시티도 라인을 올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중원 싸움을 통해서 다시금 리커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리커버리가 최근에 로드리가 빠지면서 굉장히 불안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시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이 장면을 보면 이게 뉴캐슬전인데요. 로드리가 빠지자마자 나온 경기였어요. 이 경기에서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중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볼을 잡아서 돌아서는 순간 맨시티가 수비 라인이 높으니까 돌아섰을 때 볼을 끊어내는 동작이 안 나오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뉴캐슬이 가운데서 볼을 잡았을 때 아무도 이 공간에서 압박을 순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코바치치가 순간적으로 이 선수를 놓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요.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맨시티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또 실점을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본머스전에서 요 가운데 지역에 있는 선수에게 본머스가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던 귄도안이 이 선수를 뒤늦게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선수가 코바치치였는데 코바치치가 올라오거나 귄도안이 빨리 내려와서 이 선수를 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바치치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귄도안이 빠르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가운데에서 약간 애매하게 상대가 볼을 잡고 돌아설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코바치치가 달려오는 것도 늦었고 귄도안이 달려오는 것도 늦었죠. 그래서 볼을 받아서 뒤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뒤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아서 측면으로 넘겨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 다음 장면이 측면에서의 1대1 상황에서 포든이 너무나 어설프게 돌파를 허용하는 이런 장면에서 실점이 나오긴 했지만 측면으로 패스가 전개되는 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본머스가 너무나 물 흐르듯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맨시티에게는 중원에서 볼을 끊어주는 이 로드리의 역할에 대한 그리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로드리가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가져가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는데 아케였어요. 아케가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는데 중원에서 볼을 받을 선수가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약간 볼을 끄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머스가 중앙 지역으로 선수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선수가 이 가운데서 밀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선수가 앞쪽에 없었고 그리고 중앙 지역에서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로드리의 역할도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케가 무리하게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여기서 압박을 당해서 볼을 빼앗겼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빼앗기자마자 당연히 상대팀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되고요. 본머스가 결정적인 슈팅 찬스까지 잡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최근 들면 이제 맨시티 경기를 봤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의 부재가 아무래도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코바치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고 있었고 이제 토트넘은 쿨루셉스키가 오프 더블 플레이를 통해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코바치치가 순간적으로 쿨루셉스키를 따라가는데 약간 게으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봤을 때 쿨루셉스키는 뛰어가는데 코바치치는 제자리에 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맨시티의 수비 라인은 올라와 있는데 뛰어들어가는 쿨루셉스키에게 패스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쿨루셉스키가 뒷공간으로 편안하게 뛰어들어가면서 패스가 연결되는 이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토트넘과의 경기 초반에는 이제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또 뛰어들어갔는데 이번에 쿨루셉스키를 막는 선수가 귄도안이었어요. 여기서 귄도안
균도안이 클루셉스키를 제대로 못 따라갑니다. 이제 전반전에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균도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클루셉스키를 또 못 잡으니까 편안하게 클루셉스키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수비 라인이 무너지고, 여기서 이제 반대편으로 볼이 넘어오면서 베르너에게 실점을 하는 이런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점이 로드리가 없기 때문에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맨시티가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으로 패스가 넘어오지 않도록 앞쪽에서 견제하는 선수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부상자도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데브라이너라던가 포든 이렇게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전반기에 좀 부진하다는 거, 그리고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을 일부분 해줬었던 사비뉴까지 나오지 못하면서, 여기에 뭐 도쿠 같은 드리블러까지 나오지 못하면서 수비 라인의 균열을 내는 플레이를 맨시티가 못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로드리의 부재 때문에 공격에서 마무리가 안 되면 당연히 역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습 과정에서 1차적으로 수비를 해주는 선수가 부족하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맨시티의 문제점으로 좀 드러나고 있고, 아스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아스날 같은 경우는 웨데고르의 부재가 상당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죠. 이 웨데고르가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 수비가 내려앉았을 때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의 부재,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 라인의 사카, 웨데고르, 베나이트, 요 오른쪽 삼각형이 기본적으로는 웨데고르가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사카라던가 아니면 화이트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형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웨데고르가 부상으로 빠지니까 요 자리가 무너지면서 오른쪽 라인의 사카와 화이트의 공격 작업도 특히나 지공 상황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선택하고 있는 최근의 전형은 트로사르를 웨데고르 대신 기용을 해서, 대신에 트로사르는 하베르치와 함께 4-4-2의 형태로 배치를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트로사르가 공격형 미드필더보다는 약간은 조금 더 위쪽에서 뛰고 있고, 그리고 왼발을 사용하는 선수보다는 약간은 오른쪽에서 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트로사르와 하베르츠를 투톱에 가깝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여전히 이 오른쪽에서 사카를 중심으로 한 뭐 웨데고르, 화이트가 만들었던 이 삼각형이 하베르츠, 사카, 화이트, 혹은 뭐 트로사르, 사카, 화이트, 여기서 그만큼의 오른쪽에 콤비네이션이 안 나온다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두 명의 미드필더 라인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아스날이 중원 경쟁력이 떨어지는 장면들도 이번 시즌에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칼라피오리가 사실은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는 역할을 이번 시즌에 많이 수행해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됐어요. 그런데 칼라피오리가 최근에 경기에 많이 못 나오면서 이 왼쪽 라인에서 중원을 도와주면서 왼쪽 공격까지 함께 도와주는 이 움직임이 사실은 많이 죽은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 뭐 진첸코가 나오면 늘상 실수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팀버가 나오면 팀버가 아무래도 오른발을 쓰는 선수다 보니까 왼쪽 라인에서는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와서 뭔가 이 오버래핑을 한다거나 볼을 뿌려주는 이 플레이가 오른쪽에서 뛸 때보다 왼쪽에서 뛸 때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지 못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 라인에서의 공격도 최근에 아스날은 많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스날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뉴캐슬과 경합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앞쪽에 있는 트로사르는 이제 웨데고르처럼 중원 싸움에 막 가담하는 게 아니라 약간 위쪽에 좀 올라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메리노와 라이스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 팀버가 있는데, 여기서 팀버도 약간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뉴캐슬의 중원 싸움에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못 이기다 보면 오히려 팀버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공간을 향해서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패스가 한번 딱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아스날의 측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든이 뛰어들어가는데 팀버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으니까 오히려 마갈량이스가 끌려나가죠. 그러면 끌려나가는 동안 가운데 지역으로 뉴캐슬의 선수가 또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마갈량이스가 측면으로 끌려나갈 때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아스날의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었죠. 슈팅까지 연결되었던 장면인데, 이런 장면도 있었고, 팀버 대신에 나왔던 진첸코도 마찬가지예요. 진첸코도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제 볼 경합도 해주고 패스 전개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진첸코의 문제가 강하게 달려드는 선수에게 탈압박이 좀 약하고 몸싸움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로 패스를 전개해줬을 때 여기서 진첸코가 강한 압박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볼을 빼앗기면 뉴캐슬이 편안하게 공격을 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아스날은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스날도 약간 맨시티랑
비슷한 결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상자도 사실은 특히나 이 아스날 같은 경우는 좌우 측면에 많거든요. 토미야스, 뭐 팀버, 칼라피오리 번갈아 가면서 막 부상을 당하고 있고, 진첸코도 마찬가지고요. 중원에서도 메리노가 최근까지는 부상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웨데고르도 지금 빠져있는 기간이 꽤나 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상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웨데고르가 빠지니까 맨시티와 마찬가지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재하다는 거. 그리고 웨데고르가 빠지면서 트로사르가 웨데고르 자리에 나오고 있는데, 트로사르는 웨데고르보다 미드필더적인 성향보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중원 싸움에 한 선수가 좀 부족하게 되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에 있는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풀백 자리에서 뛰는 선수들도 최근에 부상을 번갈아 가면서 당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특히나 안 좋아요. 그리고 왼쪽 라인에서 이번 시즌 야심차게 영입한 칼라피오리가 계속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팀버가 나오든 진첸코가 나오든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칼라피오리에게 기대했던 것만큼 그만큼의 중원 싸움이 나오지 않으면서 맨시티처럼 중원 장악력에도 좀 약간의 문제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지금 아스날과 맨시티가 이번 시즌 초반에 스쿼드를 구성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두 팀이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예상이 되었던 것보다 그렇게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기간이 지속되면 아스날과 맨시티가 아니라 다른 팀, 특히나 최근에는 리버풀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즌 전에 여러 매치에서 예상했던 아스날과 맨시티의 양강구도가 아니라 제3의 팀에서 우승이 나올 가능성도 꽤나 높아 보이는 그러한 시즌 초반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스날과 맨시티가 흔들리는 지점도 기본적으로는 뭐 데브라이너의 부재, 웨데고르의 부재, 뭐 로드리의 부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상에서 기인한 것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두 팀뿐만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워낙에 경기 숫자가 많아지면서 선수들이 컨디션을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팀적으로는 스쿼드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아스날과 맨시티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싶네요.